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가 폭등을 하고 막 환율도 막 달러가 너무 올라가지고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금리가 엄청 상승하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들 갑자기 막 한 달에 500불씩 더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몰기지 고정금리로 해놓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이 변동금리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가격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자 갚아 나가는 것도 정말 요즘에 지금 같은 경우 그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집값이 폭락 수준까지는 몰라도 지금 최소한 10% 20%까지 지금 내린 걸로 보여지거든.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이 어떻게 잡느냐,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난제예요. 이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거의 10%에 가깝게 거의 지금 뭐 대부분의 나라가 그 7, 8% 이상, 거의 미국은 9%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피부로 느끼는 거는 한 뭐 20, 그렇죠. 30% 올랐다고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물가를 구성하는 그 바스킷이라고 하는데 그 바스킷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물가 상승을 계산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물가 상승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크게 보면 지난 코비드 때 돈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막 가정에 막 돈을 대줬잖아. 거의 한 집에 10,000불씩 그냥 공짜로 줬고, 한국에는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렇지.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는데 그 당시에는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코비드에서 다 거의 뭐 이제 다 풀었잖아. 그럼 뭔가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돈을 안 썼던 거를 지금 폭발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굉장히 커졌어. 유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갖고 에너지하고 특히 뭐 석유 요새 난리 보고 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곡물, 뭐 밀가루 값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중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다 틀어 막아야 되고 이러니까 뭐 생산 라인이라든가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있죠. 지금 그 중국에서는 코비드 정책 때문에 전자제품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부품 하나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품 하나가 대부분은 중국에서 조그만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하나가 스탑되니까 자동차가 못 만드니까 자동차 가격이 새 차를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뭐 몇 달씩 기다려야 돼. 지금 거꾸로 보니까.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새 차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 희한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같은 경우는 이런 물가가 외국에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어. 오를 수밖에 어떻게 없는 보면.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물가가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 기본적인 기대 심리를 자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다시 임금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임금 투쟁하고 있고, 인건비가 또 올라가야지. 인건비 올라가면 또 제조사 전부 다 사람들 사용하니까 또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다시 시중에 자금이 증가돼서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계속적인 악순환을 걷는다고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확 내릴 수 있는 게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한 번에 왕창 올리는 게 기대 심리를 꺾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빅스텝이라든가 뭐 요새는 뭐 자연 스텝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고소득 수준의 사람들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저소득층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한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 돈이 그렇죠. 자본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되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타격, 그렇죠. 그리고 생필품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르니까 식료품 가격 이런 게 오르니까 굉장히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나라 안에 있는 돈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들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그동안 여기저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 그 사업하는 걸 다 줄여버려요. 다리 건설하던 걸 갖다가 스탑시키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시중의 유동성이 적어져요. 그렇지만 정부의 재정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 그 유동성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조그만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효과적이고 이게 전체 광범위하게 모든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자율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부채가 많은 기업인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일 수가 있어요. 이자율을 올리는 게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그 나스닥 기업이 다우 기업보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든가 한국에 있는 코스닥 기업이 한국의 일반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거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집을 살 때 우리가 주택 융자를 많이 받는데 여기는 그렇죠. 모기지라고 그러죠. 이자율을 1%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가정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요. 정말 그 큰 영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0만 불 집,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10억을 갖다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 1%만 올려도 한 달에 83만 원 더 지출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엄청 크죠. 만약 서울에서 10억 대출 받았는데 지금 모기지가 5%로 가버린다. 그러면 한 달에 410만 원 정도를 이자만 원금도 원금도 아니고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 빼고 이자만 410만 원 정도를 월급쟁이들 이자를 뭐 해야 다 나가 되는데 떨어지는 거지. 그럼 보통 사람 월급으로 이거 뭐 감당할 수가 감당도 없죠. 못하죠.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이건 팔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생길 수 그러면 앞으로 이 금리는 뭐 계속 올라갈 건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금리는 보통 미국 금리를 많이 따라가게 그렇죠. 돼 있는데 한국 환율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 유로도 1대1 상황 그렇죠. 이하로 떨어진 거는 정말 큰 하락이거든요. 근데 미국 달러를 그 기준 통화라고 해요. 국제 기준 통화라고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돈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라고 해요. 미국 경우는 현재 1.75% 연방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방 이자율이 예전에 얼마나까지 갔는가 보면 1980년대는 거의 19%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2008년 리만 사태 직전에는 거의 5% 선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리만 사태가 딱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완전히 전부 부도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제로 금리로 거의 유지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가 유지되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면 이자율을 하나도 안 내는 거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그냥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한 10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 이번 달 27일에 연방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마도 0.75에서 1% 정도 올리지 않을까.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그 현재 실업률이 3.6%인데 보통 미국에서 4% 이하를 완전 고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거의 자기가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취직이 그래서 됐다는 얘기죠. 대부분 기업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 올려도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이걸 보면 예전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봐서는 올해 말에는 거의 약 4%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내년까지는 약 5% 정도가 전망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올라간다면 6%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6% 정도의 최고 올라간다 그러면 모기지는 한 8%, 9%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죠. 보통 한국의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보통 0.5에서 1%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현재 한국 금리가 2.25%이고 미국보다는 0.5% 정도 높은데 다음에 뭐 미국이 1%딱 올린다 그러면 거꾸로 금리 역전 현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리가 역전되면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서 달러가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돈을 갖다 한국에 놔두는 것보다 미국에 놔두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미국에다 돈을 갖다 놓죠. 그러면 달러
달러를 산다는 거죠. 달러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한국 돈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국의 외환 유출이 왕창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외환 위기가 올 수 외환 있겠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외환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금리 상승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지. 현재 투자 자금이 있다던 경우는 이런 투자 자금을 빼갖고 이자를 갚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현재 주식이 있는 경우는 몇 가지를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현재 주식이 내가 최고점에서 30% 이내 떨어졌는 경우는 파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50% 정도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이게 조금 올라가면 얼른 팔아.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졌다가 항상 반등했다가 다시 더 많이 떨어지고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계단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져도. 그래서 약 50%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한 15에서 20%까지는 반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매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 근데 현재 주식이 한 40%밖에 안 된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기업이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를 봐야 돼요. 망할 것 같으면 팔아야 되고, 안 망하고 이거 그냥 그동안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나름대로 탄탄하다. 묻어놓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한 3, 4년 생각하면 결국 그 자리에 찾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서 내년 가을로 보여지거든요. 그 시점 되면 금리 상승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 되면 주식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 급격하게 반등은 안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요. 주택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같은 경우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그 대출을 다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 고정금리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변동금리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장기 채권에 영향을 받아요. 그 25년, 30년 정도의 장기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이 이자율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도 20년, 30년 이후 채권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자가 왜 그런가 하면 그때의 시장에 대한 있잖아요. 기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갈아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2, 3년 정도의 그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 경우에는 이런 그렇죠. 시기에는 뭐니 해도 그렇죠. 잘리지 않게 열심히 잘 다녀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그 지출을 줄이고 그렇죠.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그렇죠.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현금 유동성을 가능한 그렇죠. 한 그렇죠. 확보하고 있어서 또 매출이 줄어드는 걸 대비해야 되고 그전에 투자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값 하락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중반까지는 거의 지속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최소한 2년은 집값이 상승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재 집을 살려고 또 자금을 마련하고 들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추이를 보고 있다가 뭐 바닥에서 사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그렇죠. 내가 현재 금액에 몇 % 떨어지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든지 바닥에서 살려고 그러면 바닥을 놓치고 꼭대기서 뭘 팔으려고 그러면 꼭대기를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 떨어졌을 때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회가 2년 그렇죠. 안에 올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자동차를 이게 바꿔야 될 때가 돼서 고려를 해서 가봤는데 지금 이거는 자동차는 구매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미루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금리도 너무 비싸고 또 부품 조달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운이 나쁘면 잘못된 차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오래 기다려야 돼. 내년까지는 어쨌든 경기가 계속해서 하향세를 기록할 것이고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게 보통 이런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내에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다 정리되는 걸로 생각이 돼 보여지고 그때까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개인들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국가인 경우도 일상생활이 지속하기가 힘든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참 돌아봐야 돼. 잘 어떻게 해서라든 그 부분을 예, 예, 잘 챙겨야 되지 예, 않는가. 예, 국가적 예, 차원에서도 예, 그렇고 예,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예.